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해 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 안 했으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딸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참고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관두고 창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하는 게 맞을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꼬였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몸이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결정하리라 마음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막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되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너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서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두 번째,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나? 라며 자꾸 뒤돌아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를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 바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서 정작 런던 일정을 제대로 못 짤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법륜 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번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보게 되었는데 MC인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면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뭐 하지? 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 되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그는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고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었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황일지 짐작이 안 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안에 분명 힌트가 있으니까 말이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결혼할지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녀에게 제발 남자친구나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해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 고민은 로또를 산 뒤에 해도 늦지 않고 대학원에 붙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즉,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41살에 국립정신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개업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나름 잘 나가는 의사였기에 병원을 열면 환자들이 끝없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환자가 아예 없는 날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0명, 0명, 1명, 0명. 그런 날들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큰 조직을 보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며 병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시작한 건 개업하고 나서 6개월 뒤였다. 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둘 때만 해도 환자가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히 체크해야 했던 부분인데 나의 실력을 과신한 탓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약 조그만 커피숍을 차렸는데 몇 개월 뒤 바로 앞 건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대형 악재가 터져 결혼을 미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해도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계획은 수정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둔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처음 6개월은 두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고 마음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의 1년 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황금 비율. 진영 씨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시계바늘이 출근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이었다. 허겁지겁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택시가 안 잡힌다. 역시 난 운이 없어. 15분 만에 겨우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메신저를 확인했다.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얼른 챙겨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무서운 부장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백미러로 택시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한심해하는 표정인 것 같았다. 슬쩍 손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맨 얼굴은 도저히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진영 씨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졌다. 어제 일도 변변히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지각까지 하다니 부장님이 엄청 화내시겠지? 원래부터 나를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실까? 혹시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둬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동료들은 또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지금도 내 뒷담화를 하고 있겠지? 왜 난 맨날 이 모양인 걸까?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정말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냥 콱 죽어버릴까?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막혀왔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차마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녀는 어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 지각을 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각을 하면 어떻게든 빨리 회사에 가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결심한다. 그런데 그녀는 심하게 자책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진영 씨의 경우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녀처럼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부정적인 사건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사건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일은 별로 없고 온통 불쾌한 일투성이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나는 내가 싫다. 라며 스스로를 파괴한다. 조그만 일에도 자기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을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런데 원래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나는 실패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정 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그녀에게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실패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사실 요즘 그녀가 속한 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쯤은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자신의 지각은 게으르고 무능해서라고 단정 지어버린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 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을 뿐 중간이 없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많다. 하지만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어느새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다.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혹은 못생겨서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또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 양 받아들인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1등만 하던 학생이 한 번 10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아. 그 전에 수차례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일반화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영 씨는 회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지각 한 번 했다고 자신을 게으름뱅이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들은 다 흘려보낸 채 나쁜 것들만 건져 올리게 된다. 그러다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알고 보면 진영 씨는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었던 차에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고 말았다. 꼼꼼하고 완벽하던 그녀가 실수를 하자 주위 동료들은 진영 씨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다른 사람들이 학수고대했으며 한 번 실수하자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처럼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버린다. 두 번째, 좋은 결과는 우연, 나쁜 결과는 내 탓.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잣대를 두 개 갖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데다가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빡빡하게 사물을 잰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축성 있는 자를 꺼내든다. 그래서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쇠막대기자를 꺼내든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그런데 의미 확대나 의미 축소의 오류에 빠질 경우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일의 의미는 축소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칠 만큼 우연으로 받아들인다. 진영 씨도 마찬가지이다.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며 의미를 축소해버리고 남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미를 확대 해석했다. 또 지금껏 일을 잘했던 것은 모두 우연이며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한 번 실수한 것은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뭐뭐 해야 한다 등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말을 자주 쓰곤 한다. 그런 말들은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 등과 연결되어 우울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불운이 따를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것이 좋다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세 번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진영 씨는 최근 저지른 실수와 지각 한 번으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사고의 오류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만드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영 씨는 난 타고난 실패자야 라며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린다. 그러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타고난 실패자이기에 모든 것을 망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임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생각의 오류들을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아하,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한 늙은 인디언 주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죄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 친절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의 주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